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머TV 가족 여러분. 오랜만인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혼동스럽기도 하죠. 정부의 정책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혼돈스럽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는 인사이트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세머TV 가족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반기 시작됐죠. 됐고 7, 8월은 원래 부동산의 비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나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 들죠. 포모 현상 비슷한 게 1월 초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해도 SNS에 대통령이 올릴 때만 해도 약간의 조정 기미가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119 대책, 공급 대책이 이어서 나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아니죠. 저는 원인을 갖다가 제가 계속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25억짜리가 2억 대출인데 15억 이하 주택 대출이 6억인 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6억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가 실책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저는 강하게 비판했는데 아니 25억이 2억이면 15억은 3억 정도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텐데 이 폭등 원인은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정부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좀 디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원인인데요.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그게 약간 한도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일단 거래량이 약간 줄었어요. 저번 달에 비해서. 그리고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7월 달은 약간 다들 관망 조정이 있을 겁니다. 매도자분,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호가는 올리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호가를 갖다 전가해서 더 높이기는 쉽지 않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방 소식이 들려올 텐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세금 정책은 일시적으로 끝입니다. 보통 6개월, 1년밖에 안 가는데요. 1년도 힘들죠. 빠르면 2, 3개월에 끝나거든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상승 포모 현상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 선호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주택의 담보대출의 역량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더 좀 혜택이 많이 가는 완화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젊은 층의 소득이 1억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1억에 맞춰서 DSR 여러분 들어보신 LTV 적용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득을 갖다가 인정소득 해가지고요. 110%로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상한 짓을 해요. 좋은 짓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땐 나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대출 액수를 늘리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값이 10억인데 대출 9억 해주면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죠. 이런 이상한 어떤 플레이가 뒤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대통령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하여간 작용을 해서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대출이 되네 더 되네 너무 집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언론 보도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됐다 결국 살 거 피곤하고 힘들고 비싼 것 같지만 사자 하고 이게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선택하는 대상이 좀 다르죠. 신축 선호단지 최소한 5년, 7년 내 이 주택들은 지금 수요가 엄청 몰리고 있고 젊은 3040 세대들의 어떤 특성이죠. 좀 확실하게 좀 비싼 거 먹는다 이런 식으로 부담돼도 부담을 막 짊어집니다. 뒤로는 영끌인데 영끌일 경우도 많죠. 그럼에 비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우리 6070 세대들은 집 들어가서 고치고 이런 것을 즐겨 하는데 젊은 분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어떤 우리가 좀 풍토가 좀 잡혔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은 잘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기존 주택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죠. 이쪽들은 또 강세가 나타나고 낮은 곳들은 아예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이 수요도 양극화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여기는 오르는데 바로 옆 동네는 안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이쪽으로 잘 오르고 있는데 평택은 또 쭉쭉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지는 이유는 기존 주택도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 지역들은 당분간 1, 2년 내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를 전환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저희 때만 해도 묻지마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수요보다. 그러나 요즘은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럼 공급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팔까요? 내려갈 것 같으면 팔까요?
답은 이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사원들이 자꾸 그동안에 친시장 세력들의 어떤 그 패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역대 정부가 다 정상적인 집값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럼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기득권들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기득권의 시니어들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고령층이. 그분들은 벌써 상공사원보다 세상을 많이 살았고 집 팔고 사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촉감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전세 대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집이 한 15개 있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바로 옵니다. 한 사장 전세 대출 줄이면 집값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본 원리를 압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왜 고령층이 집을 팔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쪽에서는 무슨 뭐 나의 뭐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집값이 계속 오르면 1년 더 있다 팔아도 되는데 굳이 요즘 많이 팔까요? 뭐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뒤이면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 대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곳에 그걸 가진 분들은 일단 정부나 서울시가 양심 고백을 해야죠. 여기는 사업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갈 것이다라고 딱 끊어줘야죠. 물론 거기다 용적률을 1000%, 2000% 올리면 당연히 또 사업성이 생기죠. 근데 서울 시내를 다 그렇게 뭐 쓰레기 도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홍콩처럼 너무 작아가지고 다들 뭐 1000%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린 주거 1000만이라는 시민이 사는데 함부로 막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뉴타운 때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을 했고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 재개발 특히 현장들을 갖다가 해제를 많이 했잖아요. 해제한 이유가 묶어놓으면 이거 재산 행위를 못합니다. 신축을 못 짓고 그다음에 공급이 없고 또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해제 조건이 이제 역으로 해서 승인 조건에 반대 수치가 되면 해제 조건이 되니까 해제를 자꾸 시민들이 와가지고 서울시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던져서 다시 한번 또 뭐라 그럴까요?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하는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성이 원래 없던 곳이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사업성 올리면 용적률도 올라가야 되지만 건축비가 내려야 되는데 건축비 따라 올랐잖아요.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상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수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거꾸로 지원해서 해준다가 아니라 자꾸 시민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지원해서 해준다가 아니라 여기는 사업성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끊어줘야 돼 일단. 그럼 나머지는 물가가 내려가건 뭐 분양가가 올라가건 치세가 내려가건 해서 사업성이 바뀐다 이 얘기 해줘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다들 그 탐욕을 가르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어떤 전략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피곤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높으면 당연히 사업 수익이 많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강남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강북은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은데 남는 돈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명료하게 좀 시에서 좀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니어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시름이 깊은 사람 없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시름이 깊죠. 재건축 투자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사익 남기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돈이 묶이잖아요.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90년 전에 지은 것들은 이제 음마처럼 뭐 녹물이 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코아를 공사하면 되는데 재건축반에 못 하고 있죠. 사는데 크게 뭐 생명시장이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에 고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이거는 흐름대로 가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본인들의 현장이 사업성이 진짜 있나 없나 이거를 확실하게 주의해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없다고 판단되면 마냥 기다리시면 진짜 몸테크 해가지고 10년 20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마음의 어떤 컨트롤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하셔서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땐 답변 줍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정확하게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현재 사업성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비싼 데를 갑니까? 시니어들이 지금 신도시 중에 뭐 아시겠지만 신도시 중에 가격이 안 비싸고 생활환경, 주거환경 쾌적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은 멀다고 하지만 수도권은 사실 같은 섹터거든요. 수도권에서 물론 저 지방에서 먼 데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병원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30분이면 다 가니까 골든타임 다 웬만하면 살릴 수 있고 이거는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반도청으로 거기 갔는데 왜 시니어가 글로 갈까요? 바보 아닌가요? 그냥 화성에 올라간 뭐 20억대 말고 옆 동네만 가면 10억이에요 바로. 근데 거기는 차가 그렇게 안 막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이거는 이제 시장 세력, 마케팅 세력들이 펌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시니어 타운이 전철역, KTX, GTX 여기 가까우니까 거기에 뭐 시니어 타운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요? 과장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거든요. 제 주위에도 뭐 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다 돈이 많고 집이 있으면 VIP잖아요. 정보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정보들을 다 접해보고 나니까 뭐 AI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이분들은 전쟁 때 굶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80대, 70대 후반 분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너무 변했거든요. 쫓아내도 힘들어요. 일단 집이 안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일본도 버블 터졌지, 미국도 터졌었지, 한국도 그렇게 인구 줄고 있지. 감으로 오잖아요. 한국은 전세 대출로 이거 집값이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주식이 보니까 해외랑 비교해서 다만 북한 리스크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약간 화해 무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이 더 오를 여력은 좀 약해졌고 서울과 뭐 동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고 그럼 갈 데가 어디예요? 주식시장,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하니, 그리고 주가 조작 이제 앞으로 이제 엄벌을 처한다고 하니, 패가망신한다고 하니,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어지겠다고 판단이 드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뭐 이미 뭐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유수 상업기관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뭐 10년, 2015년, 35년 이 정도 되면 주식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떻게 바뀐다. 지금은 부동산 이러고 이런데 이렇게 되는 걸 이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유세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타겟을 이미 정했습니다. 대상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이렇게 세 분야로 했어요. 그럼 다 공통되는 건 뭐냐면 보유세 부분입니다. 이제 장특공제라고 있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죠. 보유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점은 이제 장특공제를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이분들의 장특공제 40을 아마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있죠. MB 정부 때 만들었던 이 비율이 지금 60%거든요. 원래 낼 세금의 과세 표준에 100원이면 뭐 세금을 10%면 10원을 내야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MB 때 만든 거예요. 경제가 지금 좋잖아요. 그건 의미 없는 건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면 10원을 내야 되는데 60%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6원을 내잖아요. 세금이 줄죠. 근데 그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돼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아마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뭐 100% 현실화한다. 그 조항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진보 야당들에서 법안이 제출된 게 폐지입니다. 폐지 사실은. 근데 정부는 이제 폐지 쪽으로 안 가고 약간 상향 조정 한 80%뭐 이 정도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들 양도소득세 그거하고 보유세 부분 이 정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사업하고 이랬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국세청장인가요? 그분이 며칠 전에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부진정소구입법이라 그래서 어떤 것들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진행 중인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바꾸냐 이게 아니라 부진정소구입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얼마 안에 팔 경우에는 이 제도 혜택을 계속 보지만 그 이유는 안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날 가능성이 이번에 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같이 연결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시장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레버리지 체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제 오를 거거든요.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주택에 대한 원래 사업자들 형태로 해준 경우도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부분도 약간 긴축으로 쪼인다고 하니까 그거 예측을 단순히 하셔는 안 되고요. 미니멈하고 맥시멈 잡으셔가지고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양도세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 사이에서 간단하잖아요.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주택자라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홀딩입니다. 멍 때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갖게 되고 팔 생각도 없죠. 양도세가 중과인데 어떻게 팔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분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지금 5월 9일까지 끝나고 나서 못 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돌렸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직도 머리 아프고 빈집 상태로 있는 분들 있어요, 강남에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팔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대통령이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뜻은 알지만 너무 말을 들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달 동안 말이 없던 분이 난 널 사랑한다 이 소리하고 매일 사랑한다 그래서 지겹습니다. 그거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좀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 어떤 결과 관료들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니어들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예측 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장 혼자 떠들고 누구 떠들고 이런 작태는 작태입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할 일은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딱 무게중심을 갖고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돼요. 그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발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보시고 나면 계산이 딱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우트대와 중과 유예를 약간 또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부하는 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엔 조금은. 공급이 이제 또 있거든요. 같이 정책 발표하는 걸 보시고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키워드는 드렸으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정부 대책 발표되는 거 7월 말까지 보신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증여세도 지금 셉니다. 세기 때문에 저는 개편안 나올 때 이거 같이 살짝 섞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부를 믿는다라면 이 부분까지 케어를 해야지 맞죠. 그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한다라면 그러면 이것도 아마 개편안 발표 전에 팔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게 아니라 개편안이 나온다고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차이의 차이뿐인데 제가 볼 때 다 확인하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료도 안 받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인하고 증여세를 더 높인다? 이거 정부의 부담입니다. 제가 볼 때. 증여세를 높인다는 건 바깥에 팔으라는 신호지만 이거 약간의 배드 성격의 정책이잖아요. 강제적이잖아요, 좀. 분명히 대통령이 한 말 있죠.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겠다. 스스로 수능하게. 이건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처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실현 이익인데 어떻게 생활 이익입니까? 그럼 차익이 되면 마이너스가 나면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지나 방향성은 이해가 되나 객관성과 정당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토론이 더 될 것 같아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라 아까 세제 개편한 그거에 대해서만 일단 대응하시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고민하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건 뭐 그냥 국회에서 뭐 얘기하든지 결과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이거 바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시니어분들이라면 뭐 사실 날이 뭐 100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에 충실해서 이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계산기를 두드려셔야 됩니다. 시세 대비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녀분들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땐 편하게 여생 마치고 나머지 돈이 여유가 남다라면 정부가 상속 대상이 없으면 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가지 겹치면 제가 볼 때 주택연금 하시면서 편하게 마무리 지시고 뭐 세상에 기부도 하고 이런 형태 취하는 거 좋은데 일부 이제 요건을 완화시켰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의 방향 같아요. 자산을 가진 시니어 분들 중에 부부가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사실 외롭거든요. 근데 조금 계시다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시니어타운 같은 데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럴 때 정부가 이런 걸 좀 리딩해 주면 시니어타운에 입주하시는 순간 집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국가 보급 정책이나 공급 정책이나 이런 데도 상호 도움이 된다고 봐서 유동성도 서로 돌잖아요. 뭐 어르신이 혼자 앉아가지고 큰 집에 뭐 시내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갈 일이 없는데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챙겨보시고 좀 더 완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외 기업들이 또 시니어타운을 지으려고 지금 펀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화시켜주고 분명히 국가 복지 정책에 도움이 돼요. 제가 볼 땐 그거를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똑똑하셔가지고 실수 안 합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3040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능력, AI 능력, PC 능력 뛰어나지만 이 촉은 무시 못합니다. 그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IMF 외환위기부터 그 전에 또 뭐 오래 사신 분들은 뭐 6.25도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틀립니다.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에 대한 시각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불리하죠. 제가 볼 때.
제가 청년일 때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뉴스하고 얘기하면 남 얘기였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똑똑한 청년들은 경제 공부를 제대로 역사에 대해서 토인비가 말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그러면 시니어분들은 이미 뭐 성공 방정식을 이미 통달하신 분들이고 거의 실수하는 분은 없다고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포모 때 무작정 따라가다 물리신 분도 많고 주로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면 40,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시니어분들한테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이건 하나 있죠. 다주택자 매입 같은 거 하셨는데 과도하게 계속 올라갈까? 이거는 좀 오버슈팅입니다. 지금은.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3, 4년 전부터 2020년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정부는 이것도 계속 찍어가니까 요거는 좀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자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확실히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표현 질문이 참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무슨 살아남을 지역이에요? 다 살아있죠. 여러분 제가 듣고 여러분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전국에 이제 시골 깡촌이라는 표현 좀 죄송하긴 한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한 5세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만 도시도요. 그게 소멸되려면 100년 더 걸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들도.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어떤 선진국이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인구 감소예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하락폭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이미 알고 광역 통합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이제 살아남을 지역과 그렇지 못할 지역 아주 경쟁적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게 될까요? 이거 누군 죽고 누구 살라는 전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을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죽어요. 죽는데 현대가 들어가고 정부가 밀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죠? 이 간단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동탄 지금 뭐 옛날에 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완전 최고 도시 됐잖아요. 평택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청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진짜 정부가 마음만 먹고 어디를 키우면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오르겠죠. 뭐 간단하죠 여러분.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 일자리가 생기면 부동산이 오른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지방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한 시니어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혹시 세워야 할까요?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지금 뭐 산값보다 내려갔나요? 아니잖아요. 자꾸 앓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오늘 제가 표현이 아마 피부에 와닿는 분도 있고 뭐 왜 저 양반 저런 소리를 하고 좀 화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지금까지 집 갖고 계셨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뒤늦게 막 욕심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지금 파셔서 이제 시니어들이라면 70이라는 얘기잖아요. 60, 70. 그럼 혹자는 뭐 100년 산다 그러지만 지금 평균 한 85세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10년, 15년 남았어요. 그때까지 뭐 투자 활동 하실 겁니까? 물론 자식들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낫는 것 같고 그러면 본인들의 삶을 살 때가 됐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스스로들. 10년, 15년은 70년 고생했으면 10년, 15년은 본인의 라이프를 즐길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아직도 매몰될 게 아니라 하락하면 이제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냥 파시고 그 돈 갖고 주거지 여유 주거지 라이프스타일 챙기고 사회 기부 활동을 하든지 돈이 또 남으면 뭐 이런 좀 긍정적으로 라이프를 마치면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돈 계산하다 죽습니까? 슬픈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라 저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네.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 그 제도 때문에 이게 촉발된 건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일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가 100개 중에서 50개는 매매, 50개는 전세였으면 신축 선호 지역은 뭐 아예 전세가 없고 그 길에 이제 팔려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매매가 한 막 95, 98 막 이랬어요. 비율이 5대5에서 갑자기 막 9대1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물건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5월 9일 지나고 났는데도 시장에 먹힌단 말이에요. 왜요? 중저가 주택에서는 6억 대출 해주니까 조금만 쌓인만 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집을 사거든요. 얘가 이제 9억 가는 게 지금 12억, 13억까지 3, 4, 뭐 20, 3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은 전세가 귀하니까 그럼 전세를 가는 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왜 비싼데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가죠? 일단 전세 대출이 되고 3기 신도시등 공공 분양들이 계속 나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 전세를 버티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땐 담합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주인 입장도 보셔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놔서 2년 뒤에 과연 집값이 또 오를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정부의 어떤 액션이 보이는 건 없는데 액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파는 행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언론에서 전세 또 씨발라가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묘한 현상이 벌어지죠. 전세가하고 매물가하고 똑같은 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피곤하다 이제 드디어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못 사시는 분들은 밀려갑니다. 다운사이징. 그리고도 그러니까 매물이 뭐 준다고 막 떠들지만 아직도 6만 개, 7만 개예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약간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부 정책, 이것도 정부 정책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확 갈릴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 때 정책 딱 나오자마자 주택가격 4년 동안 안정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정부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타당성과 정당성 다 확보했습니다. 국민 수용성도 확보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인 거예요. 이걸 뭐 10만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누구한테? 당첨되신 분한테 해당하는 분들한테. 그러나 100만 명이 있는데 10,000명이 되면 이게 선택지라고 제가 100만 명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진짜 운 좋은 분들은 되겠지만 좀 당첨이나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소확행 정도 저는 그렇게 표현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이나 입주하게 되신 분들은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무주택자 시니어라면 지금이라도 서울 변두리 중저가 집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자식 집은 만들어줬는데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희생하시다 보니까 본인 집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사연도 저 접합니다. 질문처럼.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변두리 외곽은 주택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또 교통이 잘 되고 도로가 잘 뚫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만 계시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르신들도 그냥 뭐 옛날 그거에 젖으셔가지고 서울에서도 신도시만도 못한 지역도 많잖아요. 슬럼화 돼가지고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시면서도 뭐 신도시 옆에 있는 것도 시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 신도시 있는 자녀들이나 그쪽을 좀 탐방을 다니시면 정말 살기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서울 시내에서는 1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집 앞 아니면. 거기는 5분 10분이면 식당에 도착합니다. 다들. 그런 데는 더 저렴해요. 왜냐하면 직주 근접 지역이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시골 분위기에서 도시에 집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걸 좀 다만 이제 병원이 너무 먼 건 좀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 바퀴 돌아보시고 사모님하고 손잡고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집값이 싸네 할 때 아파트는 분명히 새 거고 그죠? 새 거고 주위를 보니까 근린상가나 이런 게 되어 있다. 이러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통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전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이런 거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시대적으로 약간 막상 전원주택 가시면 단지형은 괜찮은데 그냥 혼자 지으시려 이런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사셨고 자녀에게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그 스케줄 잡으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거 못하면서 지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녀 우선이었고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에 해당되고 있는 초입인데 지내보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 자기 자신들 위해서 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한 10%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노후 대비하라고 언론에서 다 하라고 했는데도 막상 마음은 자녀한테 가거든요. 근데 요즘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가 부족한 걸 참고 했을 때 자녀들이 알긴 알아주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지만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자녀는 젊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자생력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상태예요. 노가다라도 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가다 뜁니까? 못 뛰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건 자녀를 도와주는 게 합리적이지. 자녀들한테 다 도와줬는데 자녀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망했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살 집 제대로 하고 있으면 가족이 망해서 돌아와도 살 집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현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만일의 대비, 자식이 30대 40대밖에 안 됐으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전의 부모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부류로 좀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들하고 곧 결혼할 분들은 청약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 지금 애를 쓰실 거고, 이분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똑같은 신혼부부인데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린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뭐 원룸에 같이 살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무조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입지도 워낙 뛰어나고요.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기 신도시들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다 살기는 좋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1번이죠. 왜 좋은 기회를 버립니까?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중요한 건 3기 신도시가 쭉 나오면 기존 주택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젊은 분들은 결혼 여부입니다. 집을 먼저 갖고 신부 신랑을 구할지, 아니면 신랑 신부가 이미 있어, 결혼할 여건이 안 돼, 힘들어, 같이 힘 합해서 이거 청약하면 되죠. 되면 바로 결혼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조금 여유도 있어서 빨리 결혼해야겠어, 집이 너무 비싸, 그러면 부모님도 도와주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 돼요. 근데 못 가는 상황이 된다, 슬퍼하지 말고 이 기회를 노리는 배에 같이 타면 되죠. 그렇게 정리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막 부모님들이 빚내가지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본전 맞게 살아라. 지금은 딱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15년 뒤에 여러분, 인구 감소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귀에 들리는 거가 틀립니다.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기 신도시부터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를 절대 자기 수준, 우리 기존으로 말하면 DSR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수준을 활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식도 신용장고나 융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절대 오버슈팅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특히 미국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주가도 막 왔다 요즘 난리 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경제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한 리스크가 자꾸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워낙 악동짓을 많이 했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지금은 정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 주식이 조금 막 내려왔다 그래서 융자 끌어가지고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관망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시기를. 과도한 욕심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